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리얼미터에 오늘 뜬금없이 무슨 오늘 뭐 월요일이니까 리얼미터 입장에서는 매번 하는 조사인가 보죠. 네네. 예, 국민의힘이 34.4%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45.2. 이게 계엄 이전으로 돌아간 수치래요. 국민의힘은. 예, 거의 돌아갔대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추정해 보는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의 탄핵은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 권력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박근혜 때 당시에 그 오류에 대해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보수층 자체가 모든 힘을 국민의힘에 실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생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는 뒷전이고 벌써부터 대선 모드로 들어간 거네. 근데 뭐 제가 봐도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을 네.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연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 네. 윤석열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없는 건데 윤석열을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동시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일종의 지연을 통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사회 혼란의 책임을 민주당 또는 야당에게 떠넘김으로써 지지층들을 결집해내고 그래서 어떤 ten지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이 그 힘을 가지고 생존을 하려고 하는 몸부림 또는 또 다른 망상 공동체는 해볼 만도 하겠는데라고 하는 생각하는 집단들도 있겠죠. 예.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건 진짜 끊임없이 국민을 바보로 하는 행위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이런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던 것들은 박근혜 때도 부분적으로 올랐는데 지금보다는 덜했습니다만 오르기는 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혼란을 계속 조성할 거다. 그러면서 사회 혼란의 그 심리, 나 혼란해서 좀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어떤 심리를 계속 조장할 거다. 그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최근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관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 그걸로 이제 한덕수, 최상무를 버티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는 혹시 헌재에서 5대3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또 망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헌재 재판관은 9명이 곧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죠? 글쎄요, 최상무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헌재가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밝힐 필요가 있겠죠. 아니 헌법소원이 들어갔으니까 교장이 헌법소원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러면 판단을 하면 그렇게 예. 될 수 있겠죠. 오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뉴스공장 그 겸손에 나와서 5분 만에 끝난 것도 있대요. 간단한 거는 5분 만에 끝난 것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9번째 헌법재판관 임명도 1월 14일 변론기일 전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 함께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헌재는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 소원도 있고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도 있는데 두 개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실질적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또 신속 심리를 한다고 했고 빠르게 한다고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임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그렇죠. 수십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임명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게 헌법소원의 형태가 됐든 권한쟁의 심판의 형태가 됐든 판단하라고 하면은 임명해야 된다는 쪽으로 판단을 하겠죠. 다만 이제 결론이 어떻게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논리에 의거하여서 이제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이 각각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인지 요거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결론이 나는 건 이제 저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론조사는 지금 이제 이 ARS 조사의 특성상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이 많이 응답을 한다 이거를 감안하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보수 언론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특히 지금 튀는데 중앙일보, 동아일보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지금. 근데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거의 국민의힘 주장 거의 그대로 받아주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국민의힘이 좀 이따 다 말씀하시겠지만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거. 거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를 이유가 있다는 듯이 지금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 지금 할 말이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국면이면 지지층이 이 어떤 좀 적극적 지지층이 할 말이 없는 국면이면은 여론조사에서 난 국민의힘 지지합니다라고 말을 안 할 텐데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억지죠. 생억지죠. 그렇지. 실질적으로 할 말이 없는 국면이어야 되는데 저렇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관절을 요새화를 시키고 저렇게 안 나오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치 할 말이 있는 국면처럼 지금 사기를 치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는 측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지율이 더 많이 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근혜 때랑 지금이랑 다른 이 어떤 담론 환경이라는 게 또 있죠. 그때는 박근혜 때만 해도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극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산해낸 극우 세계관이 이렇게 강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또 극우 세계관이 강고하게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일부 영향을 미치는 바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지금 버티고 있는 어떤 그런 정황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세 번째로 일부 이제 또 좀 이 어떤 이 음모론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 또 확실하게 또 강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엊그제 나온 그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뭐 윤석열 지지율이 뭐 40%가 넘었다 뭐 이런 거 막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걸 종합을 해서 무슨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평판연구소인가 거기에서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을 해서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뭐 했던 여론조사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판이 별로 안 좋은 연구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평판 자체가 별로 안 좋은데 평판연구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뭐 예. 명태균 연구소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 뭐 연구소 예. 여론조사에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뭐 워낙 잘 아시니까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제가 그 여론조사 뭐 40%가 나왔다 예.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보자마자 이제 그러면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렇죠. 그 질문지를 봤습니다. 질문지 뭐라고 나오죠. 질문을 했길래 예. 윤석열은 지지율이 40%가 나오는가? 음. 근데 열어봤더니 첫 번째로 윤석열 지지하냐 물어보고 두 번째로 정당 어느 정당 지지하냐 물어보고 세 번째 질문이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예. 선생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 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에요. 평판이 안 좋을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네. 최경영 기자님 같으면 이런 질문 여론조사 하는데 이런 질문 나오면 전화를 계속 받겠습니까?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하면 네. 윤석열이 40%가 나오고 이 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1등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김문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에서 40%가 나왔다. 근데 이게 기사 제목으로 윤석열 40% 이렇게 나오면 또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게 뭐가 되는가 보다. 그러네. 적극적으로 또 다른 여론조사에도 응답을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거 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확인해 봤던 적도 있었거든요. SBS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뭐 나와가지고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보니까 뭐 대표이사는 그렇게 돼 있대.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의심스러운 곳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이 지금 탄핵 국면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했다고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치적 의도만 있는지 아니면 경제적 의도도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이 업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벗어난 과학적이지 않은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아까 설문 같은 경우는 저런 거는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같은 설문을 했다는 거는 저거는 돈을 왕창 많이 받았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 여론사가 네. 우리 명태균한테도 속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태균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 수혜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거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보고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비공개 여론조사 보고 4차례나 받았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론조사가 어떻게 특히 이런 지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일관성 있게 조사한 그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한 건데 그렇죠. 단발성으로 툭 튀어나가지고 한번 뚝 발표하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의도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거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명태균이가 조사한 여론조사 보수 언론에서 그냥 종편 같은 데서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기자들이 봤을 때도 그 당시에 이건 뭐지? 뭐 하는 곳이지? 이렇게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저도 예전에 의심해가지고 심지어 종편에 나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곳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평판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조사를 제대로 계속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의심해보고 보도할 때 철저하게 확인하고 보도하든가 아니면 보도하지 말아야 맞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받아서 잡아. 아시아 투데이가 아마 한 거죠. 아시아 투데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시아 이게 투데이가 의뢰한 겁니다. 이게 서로 짜고 치는 거죠. 아시아 그러니까 투데이가 아시아 지금- 투데이라는 회사가 있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아마 의뢰했을 건데 명태균도 예, 그러니까 머니투데이랑 해가지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돈 안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절망적이래요. 이 아시아 투데이라는 데가 네. 완전히 그냥 윤석열을 어떤 지지하려고 옹호하는. 옹호하는 그고 이제 여론조사 끝 같은 경우는 민주당 47.1, 국민의힘 26.8이 나왔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으로 한 거고 ARS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ARS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질문 문항이 이상하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ARS로는 정확한 여론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화 면접을 하는데 여기서 47.1대 민주당이 국민의힘 26.8%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계속 지금 조기재선 국면으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광훈과 유사한 말을 한다는 건 그 이전에도 알겠습니다만 김재원 같은 사람이 전광훈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때에는 자기가 도움을 받지 않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없는 건데 네. 이후에 전당대회가 벌어진다면 그 전당대회에서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파이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제가 볼 때 전광훈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집단들이. 그렇다면 전광훈이 하는 얘기들을 계속 같이 얘기해 주거나 그들 집회 가서 참석하거나 그들이 전광훈이 말하는 행동을 따라해 주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지금 계속 저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국민의힘은 극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또 이 집단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들이 또 이런 방식의 여론 결과가 나오도록 얘기하는 이런 악순환, 우리가 저희가 볼 때는 악순환, 자기들 볼 때는 선순환이겠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무리 우리가 욕을 먹어도 선거는 현실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쥐고 있으면 나머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만 우리가 갖고 오면 다시 재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근데 스탠스를 취하면서 사실은 집권할 수 있다? 윤석열도 뽑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기는 한데 그 그때는 당시에도 이제- 윤석열을 뽑았을 때 네. 보수 패널들하고 같이 막 그거 가지고 싸워요. 싸우기 전도 그렇고 싸우고 난 다음에도 얘기하지만 윤석열 같은 사람을 뽑고 난 다음에 너네들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게 대부분 그거예요. 그래도 정권 교체하고 생각할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예. 닥치고 정권 교체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수층이 결집하고 나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돼. 닥치고 이재명은 안 되로 가면 선거구도를 그렇게 만들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설령 만약 거기서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계속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공학적 계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래서 공수처의 그 수사관들이나 검사들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정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공수처 공무원들은 그래서 공무원스럽게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정권의 향배가 혹시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적당히 하는 척 하다가 아유 뭐 시간 좀 끌다가 토요일 일요일 다 돼가지고 아침에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 아침 아닙니까 오늘이 아침에 경찰에 공문 보내서 야 우리는 이제 너희들한테 촉탁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지휘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가 그거는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서 지휘한다 이렇게
썼던 것뿐이고 브리핑에서는 또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부탁하는 거야, 촉탁하는 거야, 예? 촉탁 위임하는 거니까 니들이 지금 뭐 몇 시간 남지도 않았죠. 한 12시간 남았죠. 적당히 적당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내란에 부역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 자체가. 네. 지금 일단 그렇게 예를 들면 어. 체포만 경찰 니네가 해라. 니네들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오늘 얘기를 네. 했는데 경찰도 난감하죠. 왜냐하면 복무집행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고소고발 받게 되면 수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공무원 자체가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검토를 할 건데 더 골 때리는 건 공수처 관계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재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로 검찰로. 검찰로 그게 검찰로 경찰인지 검찰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체포는 경찰한테 넘겨놓고 상황 봐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을 수도 그게 있으니까. 이제 언론에는 검찰로 재이첩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럼 네. 뭐 검찰도 좀 웃기죠 실제적으로. 뭐 내란 수사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검찰이 넘기자는 것도 되게 좀 웃긴 것 같고 제 느낌에는. 그래서 저는 일정하게 지금 내란에 부역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경호처에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데에 공조한 형태가 돼버린 꼴이 됐으니까 공수처가.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는 눈이 와서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빙이 돼서 이런 식의 계속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대면서 체포를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버린 게 사실이니까. 아니 그 토요일 일요일에 가 있었던 그러면 시민들은 눈이 안 와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눈 다 맞으면서 거의 그냥 무슨 돌부처처럼 앉아 있던데. 저 건강도 걱정되고 이러던데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 공수처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면 되는 건데 그 집행 자체를 느리게 시작을 했었고 또 그 2차 집행 과정에서도 거의 2, 3일을 묵혀둠으로써 오늘 집행이 안 되면 다시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좀 그렇다면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공수처가 두려움이든 아니면 내란에 동조했건 아니면 내란에 비력했건 소위 국민과 정반대기를 걸었다고밖에 저희가 판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판단할 수밖에 오동훈 없는 거죠. 공수처장이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행하는 맞아.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그걸 감수해서라도 집행을 하는 게 그게 일종의 공권력이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가정하면 나한테 책임 돌아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 책임 돌아온 거 나 책임지기 싫어. 경찰한테 그러면서 넘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때 이제 브리핑에서 촉탁이라는 말을 썼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촉탁직이라고 하면 본인이 만약에 이제 지휘 감독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은 본인들이 공수처가 청구를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집행을 할 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촉탁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촉탁직들이 해봐. 경찰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사고는 나는 뭐 모르겠고. 아니요,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와 그렇지. 관련해서는 핵심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충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모든 작전들의 수행을 갖다가 공수처가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공수처가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오늘도 집행을 못하게 만들어서 재이첩을 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손 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근데 일단 공수처는 아마 협의는 어제 밤부터 한 것 같고 경찰이랑 자기들 말은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 밤에 얘기해도 뭐 마찬가지. 오늘 아침에 하든 어제 밤에 하든 경찰 입장에서는 어제 밤에 갑자기 얘기해도 우리들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다 답은 똑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경찰의 반응은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답이 나오니까 공수처는 그러면은 체포영장은 재청구해보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체포영장을 재청구해가지고 7일 이상 뭐 가는 영장도 나올 수가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을 더 가지고 그러면 한번 체포를 시도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저항할 태세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거는 그 이전에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측의 그 하루 전에 입장이
경찰이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를 대동하고 오면은 경찰 기동대를 체포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다. 경호처나 또는 일반 시민도 다 체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윤건영 의원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호처에 있는 소위 말하는 거기도 경호처에도 용현파가 있습니다. 건의파가 있고, 그죠? 뭐 거기가 거기죠. 뭐 예. 용현파나 건의파나 예. 그분들이 뭘 준비했다는 겁니까? 케이블 타이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케이블 타이 준비했다는 것이고, 누구를 체포- 경찰들을 경찰을 체포하려고 네. 그렇죠. 경찰들은 왜냐하면 끌려고? 경호처는 그걸 막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경호처의 그 용현파 간부와 건의파 간부가 케이블 타이 쭉 준비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 박선원 의원 등이 폭로한 거 뭡니까? 실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 그럴 때 이게 경호처는 우리가 뭐 실탄 이 사격까지 다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오늘 윤건영 의원이 이 보안 설명한 걸 보면은 실탄 사격까지 지시를 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실탄을 준비한 것은 지금 제보를 받아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날에 그 윤석열 변호인들이 한자락 깔고 얘기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작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조건 수적 우세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올라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3일날 그게 안 된 상태로 가가지고 우리는 100명이 좀 안 되는데 상대는 200명이어서 이게 여기서 경호처장이라도 우리가 체포를 하게 되면 바로 유효사태입니다. 이러고 쫄아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날 실패하고 그날 안 되니까 지금 더 요새화 시켜가지고 저기 아까도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철조망 깔고 버스 3대 집어넣고 이래서 지금은 뭐 200명이 지키는 데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이제 500명이 지키는 것 같은 효과가 돼가지고 지금 경찰 기동대를 대동하고 올라가려면 전국에 있는 기동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이 차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은 다음에 올라가야 되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경찰 기동대 다 대동하고 해가지고 작전을 잘 짜면은 저거를 못 뚫을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물리적 충돌이 상당할 것이고 상당한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이거는 더 상황이 심각해졌으니까는 지금 이게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경찰한테 공을 던져버리는 상황이 된 건데 그럴 거면은 첫날에 완벽하게 들어갔어야 되는 그때 거죠.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 거의 일 안 하고 그냥 놀았잖아요. 그때 1시 반에 그냥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시 반이면 점심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점심때 넘었으니까 우리 배고프니까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토요일, 일요일은 본인들은 이제 일요일 밤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일요일 밤에 허겁지겁 연락한 거는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쉬었다는 이야기잖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면 얘들은 점심때 이런 엄청난 책무를 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점심 밥 챙겨 먹으려고 실실 쪼개면서 웃으면서 그냥 내려오잖아.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에 가만히 책상에서 오동훈이 지금 책상에서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공수처에서 떠나지도 않고. 그리고 한 다음에 경호처 그 뭐 무섭다 두렵다 무슨 서로 간에 격화될까 무슨 물리적 충돌 그런 이야기로 변명을 하다가 그것도 사실은 뭐 너희들 밀쳤냐 그러니까 너희들 뭐 때렸냐 뭐 사격이라도 하려고 했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었고 실제로 그날 그리고 나중에 또 이 변명하는 거 보면 물론 이것도 진짜 문제라고 보는데 최상목도 문제지만 공수처가 최상목한테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이 경호처 영장 협조 촉구하는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 어제 일요일 12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줬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 거야. 최상목의 답변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최상목과 소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니까 두 차례 한 거잖아요. 따지고 최상목에 대해서. 근데 원래대로라면 3일날 실패했으면요. 4일부터 5일까지 작전을 짜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해서 경호처장, 차장, 그다음에 경호 본부장 그냥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그 경찰 특공대가 체포하면 돼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실탄 지급은 안 한 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포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공포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소위 경찰이 공무집행을 진행하는데 그것을 막겠다고 한 의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현장에서 그냥 체포를 하면 되는 거여서 저는
4일 날, 5일 날 정도 준비를 해서 만약에 오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 제압을 해내고 그렇습니다. 제압을 해냈으면 판을 일단 지금의 아주 이 상황을 갖다 다른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왜 않고 주말에 안 해? 그냥 최상목한테만 얘기해보고 야 빨리 좀 경호처에다 얘기 좀 해줘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 최상목이 지금 내란의 공범이라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한도 일요일 12시까지 그러니까요.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한도 그냥 일요일 12시까지 우리는 공문 하나 보내놓고 우리는 기다린다. 그 기다리는 동안 뭐해? 노는 거지. 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대한민국의 좀 헌정질서도 다 무너졌고요. 책임지는 기관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그러면 헌재 재판관은 왜 지가 가려서 뽑아? 그러니까 거부권은 왜 행사하는 거야 대체. 그리고 군 특수권자로서 행동은 다 하더만. 그리고 외교적으로 대표하는 역할도 다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도. 할 짓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체포하는 것까지 내가 차마 승인할 수 없어. 최상목도 정치하고 싶어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찌됐든 최상목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현재로서는.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그럼 경찰은 물리적 충돌 감소하고 물리력 대거 투입해가지고 잡아내는 거죠. 경찰이 그럴 능력이 없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 보면 경찰이 제일 기가 등등 살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최고의 기회죠. 그렇죠. 국가수사본부 안에 있는데. 빨리 배 갈아타야 되거든. 예. 윤석열한테 그동안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윤석열 검찰 못지않게 충복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빨리 갈아타고 또 경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국면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막 목청을 높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경찰 쪽에서 계속 공수처 압박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넘겨 그따구로 할 것 같으면 그거 경호처장 하나 체포를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기가 등등 살아가지고 공수처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찌됐든 경찰이 물리적 동원해가지고 충돌 감소하고 들어가서 체포해서 나오느냐 이런 건데 이거는 어느 쪽도 다 이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 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법 집행을 해도 거기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하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우리도 감안해야 돼요, 사실은. 그럼 사실 제일 깔끔한 거는 공수처가 손 떼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단계까지 왔으면 공수처가 손 떼고 그냥 경찰이 해. 이런 넘겨줘 버리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게, 그 말을 또 안 하는 게 우리는 이거를 촉탁한 거다, 위임한 거다, 우리가 체포영장 청구 다시 재청구할 거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이 짧은 기간에 공수처가 생긴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늘공화됐다라고 봅니다. 신속하게 관료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수처는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할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이거 뭐 혹시 뭐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검찰의 대안으로서 이 기관을 만들었는데 우리를 설마 없애겠어? 아이, 그건 뭐 우리를 너무 설마 낫다는 말이고. 없애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번에 영장 집행 제대로 못하면 공수처 손 떼라는 얘기 했거든요. 공수처가 그렇게 해서 오늘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썼던 것처럼 계속 그쪽에서는 법 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는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계속 시비 삼으면서 흥결을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차적 흥결을. 이번에 다시 또 경찰한테 일임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불법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깔끔한 거는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경찰이 영장 신청해가지고 발부받게 하는 게 그게 제일 깔끔해. 그냥 이게 차라리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 공수처의 이제 조직 논리로 보면 지금 공수처가 이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죄를 다루는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공수처의 조직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예. 아니라 공수처의 조직 논리에서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공수처는 뭐 설마 우리를 없애겠어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존재 의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이 수사는 왜 지금 이렇게 돼 있냐면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지만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지만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수사권을 가지지만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기소를 하거나 이런 권한은 검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검찰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수사는 경찰이랑 검찰이 하면 됩니다. 원래는. 그 둘이 하면 되는 수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영장 청구할 거 있으면 검찰이 청구해주고 그리고 원래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청구해주고 그다음에 기소 권한도 경찰은 없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그리고 이 공수처도 이 건에 대해서 기소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하고 검찰 둘이서 끝내면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둘이서 끝낼 것 같으면은 공수처는 그럼 왜 있습니까? 이게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중간에 껴가지고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지금 상황 이 논리만 갖고 보면은. 근데 그래서 중간에 껴가지고 경찰하고 요 공조수사본부를 만들고 중간에 경찰이 신청해야 되는 영장 청구도 해주고 그게 체포영장이 됐든 구속영장이 됐든 그리고 수사도 같이 왜냐면 또 지휘권 없다고 하니까 같이 수사도 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검찰이 기소하도록 넘기고 요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할게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했어 우리도 이러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필요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요 체포 국면에서 이 역할을 못했다라고 해서 빠져버리면 앞으로 이제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자 그래 공수처는 존재 의의가 없어 앞으로 이런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면 사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검찰이 하는 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익히 아는 검찰의 문제 이런 게 또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 개가 이제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해버린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또 특검을 쌍특검을 다시 한번 재발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 몇 가지 팩트만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공수처법 8조에 보면 수사처 검사의 역할이 있어요. 수사처 검사는 어떤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 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검찰청법 4조를 준용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소독점권도 이미 다 네. 깨졌어요. 헌재가 가지고. 검찰청법 4조에 보면은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처럼 직접 경찰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검찰청 검사하고 똑같은 검사로서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그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시비를 거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이걸 잘 안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도 기자들이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공수처는 애초에 공수처 설치할 때부터 공수처법 만들 때부터 저도 거기에 막 맨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공수처는 부패방지 기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원래 설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 수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기관은 아니야.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정할 때 계엄이나 이런 형사법적인 것 가운데 뇌물죄, 뭐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지만 계엄이나 이런 것까지 상정하지 않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우리도 계엄 수사할 수 있어라고 덤빈 거는 어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손을 뗀다고 해서 공수처 자체가 존재 의의가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한 16시간 전에 김기현 변호사가 본인 페북에다 밝힌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어요. 김기현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검찰의 검은 의도에 제대로 말려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 정치권 그리고 공수처까지 한꺼번에 야 이거 이첩해 내란죄는 우리가 하는 거야라고 이첩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 검찰이 그때 한 보름 끌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보름 끌다가 그래 그러면 해봐라고 이제 툭 던져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툭 던져준 게 사실은 검찰의 검은 의도였다. 왜? 검찰이 다 이렇게 보니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를 못할 거다. 맞아요. 너희들 역량으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서 완전히 망쳐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그 다음에 기소든 특검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막아주기만 한다면 누구한테 오겠어? 우리한테 오지.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칼 잘 쓰면 역시 어쩔 수가 없구나. 검찰밖에 믿을 데가 없구나. 이제 이 의도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주말에 네. 그 보신령에 있는 변호사랑 만나서 예. 그 변호사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검찰이 그래서 공수처한테 너 가져가 이렇게 던져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거기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걸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공수처가 계속 쥐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요. 음. 민주당은 일단 내란 특검 재표결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것들 가지고 국민들한테 야 이거 봐라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란 경찰하고 특검한테 맡기는 수밖에 어. 없어. 그냥 특검으로 넘어가면 아주 예.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법적인 논란이나 이런 것들 더 이상 제기하기 어려워.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 제2의 내란 행위하고 있다.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오늘 이 얘기를 그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네.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경호처를 압박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쓸데없이 공수처, 경찰, 맞아요. 검찰 논의만 계속 뱅뱅 도는 거죠. 밑에서 그 논의한 권력기관들끼리만. 것처럼 공수처가 문제야 아니면 경찰의 검은 의도가 이거야 경찰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쟁이 쳇바퀴가 도는 건데 실제로 핵심적인 건 그거잖아요. 그 위에서 풀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의 핵심적인 고리는 경호처가 무단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그럼 해. 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이게 최상목이잖아. 최상목이야. 최상목은 여기서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않잖아. 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헌법재판관 네가 뭔데 2명은 선임하고 1명은 선임을 안 해? 임명을 안 해? 너 계속 지금 내란 동조행위를 통해서 윤석열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최상목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상목과 내란을 갖다 딱 이제 결합을 좀 시킨 거죠 오늘부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상한 논쟁을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 집행이 안 되게 하는 게 말이 돼? 아니 공화국에서 법원이 낸 어떤 체포영장을 경호처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저걸 막고 앉아 있어? 국민의힘은 정당이라는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말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완전히 헌정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국민의힘 이야기는 좀 자세히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최상목, 국민의힘, 윤석열, 정호처, 김건희 이쪽 라인 자체가 실제적으로 계속적인 합의된 지원 전략들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논의는 소위 예를 들면 공수처가 문제야. 야, 검찰 이거 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구나. 못 먹을 고기 던져놓고 이런 논쟁은 하긴 해야 됩니다만 핵심적인 문제는 이것을 맡고 있는 그 최상위의 고리들에 대해서 공격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좀 밝히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그 이재명 얘기를 했나?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게 내란 동조한다는 의미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그렇죠. 체포하러 들어갈 때 경찰력이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호 측에서 얘기하니까 경찰청장 대행 직무대행이 이호영이거든요. 예. 연락했다는 거잖아요.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병력을 경찰이 도와줘서 병력을 더 투입할 방법이 있느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오히려 경호처 편을 들면서 경호처에 병력 지원을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내란 동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아마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계산하면은 판단하면은 이것도 후회되고 저것도 후회되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의심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중간에서 막 가로채고 압수수색도 가로채는 현상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들이 수사권 가져가 버리려고. 그리고 검찰도 사실은 내란 수사를 할 수 없어요. 직접 수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짓을 했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동일한 검사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수처 검사가 차라리 하면 그쪽에서 영장 청구도 가능하고 하니까 경찰이 같이 공조를 해서 공조본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영장 청구를 해버리면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일단 판단을 한 거지. 그러니까 공수처를 믿어서라기보다는 공수처의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일단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공수처 쪽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과정은 그렇게 된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걸 전체적으로 조직 논리 안에서 오동훈 처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쫄보였다. 이게 확인이 된 거니.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앞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하는 모습들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 예. 이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쉽지 않은 방법이고 공수처도 계속 고집을 필 거기는 하지만 아예 그런 거 안 될 것 같으면 경찰한테 그냥 넘겨줘 버리는 거지. 그리고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들어가서 체포해서 끌어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은 이번에 들어가면 그냥 구속된 상태에서 다시는 못 나온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부정할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찰이 물리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경찰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네.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한 길어야 뭐 열흘 보름 아니겠어요? 그 안에 다 끝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그 광고 잠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 되실 텐데요.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넷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최대,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108만 원의 혜택이 3년마다 갈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 그리고 현금 비밀 혜택도 100%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그 국민의힘의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최상목 같은 경우는 최상목이 관련해서 경호처장한테 뭐 지시할 권한이 없다. 뭐 이런 헛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도 전부 헛소리. 권성동도 2017년에 본인이 했던 말을 부정하는 헛소리들 전부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국내적으로는 순 법적으로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계속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중국 혐오 정서를 계속 부추기고 있잖아요. 야, 여기 저 집회 시위하는 사람, 윤석열 탄핵 지지하는 시민들 알고 보니 다 중국 사람들이야. 그게 김민전이라는 게 참 난감하죠. 대학 교수였던 자가 김민전이 이제 경희대 원래-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정치 전공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후마니타스 그러니까- 칼리지 교수. 그렇죠. 네. 원래 비례 주면 그렇게 되나 봐요. 비례 받고 싶어서 그렇게 경희대는 애쓰더니 원래 평화복지대학원으로 유명했던 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뭐 그렇죠. 후마니타스 칼리지 평화복지대학원 후마니타스, 이 예. 두 가지가 유명했던 데였고 그렇죠. 지금도 약간 진보성이 있죠. 그렇죠. 그 김민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대학 교수 하려면 이렇게 행동했으면 거기서 예를 들면 교수직 옛날에 날렸겠지요. 근데 이제 아니 이런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왜 이런 국내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 아니, 말도 제가 안 볼 되는 때는 소리를 민주당이 비례 안 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아. 어느 쪽으로 비례를 줘도 아마 갔을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그 볼 때는. 김재원, 윤상현, 김민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권성동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이 사람도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최고위원 선거에.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정광훈 쪽이랑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가 표를 얻으려면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표를 얻으려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조직이 없으면 남의 조직에 의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누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직이 없으면 그 조직을 이용하고 네,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만 아니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오래 한 검사 출신인데 네. 정광훈한테 가서 그렇게까지 고개를 숙일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 저희 다 그러네. 추정입니다만 그러네. 김민전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나왔습니다만 김민전이 무슨 정치적인 경험이 있다고 거기에 나와서 본인이 최고위원에 나왔겠습니까? 그럴 수 있네. 그다음에 충분히. 윤상현도 마찬가지죠. 네. 뭔가 자기도 조직이 필요하고 자기의 꿈을 펼쳐야 되겠죠. 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저희 그 이전에 자기가 무슨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거나 저 조직이 그래도 수십만 명은 된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그들이 이 욕을 얻어먹으면서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저런 얘기하면 자기가 어떤 평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그런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아니면 진짜 미쳤거나. 예전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정광훈을 위시한 그 세력들이 전위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굉장히 큰 스피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쪽에도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층 지지자들은 그쪽으로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밑밥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논란을 만들고 법적으로 그럴싸한 논리를 계속 끊임없이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말도 안 되는 엉뚱하고 막 생떼 쓰는 논리지만 생때야 생때. 생떼 쓰는 논리를 그럴싸하게 합리적인 논리인 것처럼
포장해주고 그게 점점점 보수층 전체를 울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껏해야 몇십만 명밖에 안 되지만 지금 보수층 정치인들은 국민의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무시 못할 사람들로 보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그쪽 사람들하고 손을 어떻게 해서든 안 잡으면은 앞으로 내가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어렵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김민정 같은 사람이 앞으로 내가 지역구도 받아야 되고 할 건데 가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악각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계산들을 머릿속으로 하는 거라고 난 봐요. 이게 아까 중국 혐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중국 혐오이려면은 예를 들면 존재하는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지. 예를 들면 실제로 저 집회에 예를 들면은 중국 사람이 증거가 있어야 있는데 되잖아. 중국 사람이 있는데 야 이거 뭐 중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 중국 사람이니까 이따위 집회 나오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국 혐오죠. 근데 네.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다. 그냥 음모론이에요. 그렇지. 칭화대학 저게 저 표지라고 하던데 저 칭화대학 나온 한국인들도 엄청 많거든. 그렇지. 어. 그냥 음모론이고 근데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야. 저 지금- 칭화대학 나온 한국인들 정도면. 엄청난 거죠. 예. 지금 저 사진 하나를 보고 계시지만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로 이게 음모론이에요. 아하. 이게 근데 음모론이라고 하는 게 뭐를 연상하시면 되냐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큐어논 음모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도의 체계적인 지금 음모론이 있습니다.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집회와 예. 그다음에 이 민주당과 언론이 중국 자본에 의해서 뭐 돈이 들어가 가지고 조직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 돈으로부터 뭐 움직이는 그러한 세력이고 이걸 디테일하게 막 설명하는 무슨 음모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집단이 갖고 있는 예. 그 음모론이 있고 요게 그 예를 들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 극우 유튜브 전체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 일부 극우 유튜브들에서 막 생산을 하고 있고 요 사람들이 이 조작을 합니다. 요거를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인터넷 캡처 이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SNS 계정 같은 거 있잖아요. 조작을 합니다. 심지어 요 음모론을 근거가 있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번역기 같은 거 돌려가지고 중국어로 자기들이 막 이렇게 중국어로 내가 지금 집회에 나가서 뭐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중국어로 막 씁니다. 그 이게 이제 쓰다 보면 어설프니까 이게 이게 한국 사람이 자작한 거구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런 게 막 적발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하다가 보면은 이게 꼬일 거 SNS 아니에요. 계정을 중국인처럼 아예 만들어 버린다. 조작한다. 그렇죠. 그리고 막 특정 커뮤니티에 막 조선족들이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이 집회에 나가든 음모를 꾸미다가 뭐 걸렸다 이런 거를 대화를 놔두다 걸렸다 이거를 자기들이 조작해가지고 자기들만의 그 극우파 커뮤니티에다가 뿌리면서 잘 봐라 이게 예를 들면 그 커뮤니티가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 성향의 커뮤니티 이런 데서 조선족들이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이 스크린샷 같은 거를 조작해가지고 막 뿌려요 공유를 막 해요 이게 그걸 믿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증거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걸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이제 하여튼 뭐 태극기 집회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만은 네. 극우 집회를 막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일부 이제 젊은층 이제 극우 집회에 올라오는 연단에 서가지고 발언하는 사람 이런 있겠죠.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그 스토리텔링을 해요 또. 그래서 이 나라가 중국 공산당 뭐 이런 공산주의에 넘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나왔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제 근데 너무 많이 써먹었잖아.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종북주의자와 북한에 넘어가는 걸 막는다고 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그러한 음모론이 공유가 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누가 인준을 했느냐? 윤석열이 인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극우 집단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반국가 세력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이 북한 추종자 종북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반국가 세력의 반국가 활동은 그들의 언어에서 왜냐면은 북한은 반국가 단체니까. 근데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거는 북한이 하는 일이 주권을 침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 단체니까 반국가 단체가 하는데 북한은 우리 헌법상 우리 영토인데 거기서 반국가 단체가 우리 주권을 침탈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권 침탈은 외국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권 침탈의 논리에서 주권을 침탈하는 주체 누구냐? 그럼 결국은 윤석열의 그동안 논리에서 보면 중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그리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에서도 중국인의 무슨 드론을 중국 이용한 스파이, 예. 촬영 이런 거를 막 일부러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이게 이 극우 집단 일부에서 얘기하는 중국 음모론, 중국 공산당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을 하는데 이렇게 윤석열이 인준을 해주는 바가 또 있으니까 그런 결론 뭐냐?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이 시류에 민감한 그리고 뭐에 지금 올라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김민전 의원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거다 여기에 올라타야 되는구나라고 빠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다. 여기에 올라타는 거다. 이게 전형적으로 트럼프 큐어논 음모론에 올라타는 요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러네. 미래가 지금 굉장히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 다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 지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총리, 부총리 그리고 국민의 국회의원들조차 그런 주장들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저항과 이런 것들이 엄청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이 계속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항상 언론들은 그런 식이잖아요. 한쪽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그 이념 갈등은 굉장히 심각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 조선일보가 보이는 태도랑 똑같아. 그렇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쓱 물러나와서 다 쌈판이고 다 대한민국이 지금 막 법이 막 무법 상태고 이따구로 한단 말이에요. 기사를. 이런 식의 논리들이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음모론은 기본적으로 거짓만 집어넣으면은 음모론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만 집어넣어도 음모론이 안 돼. 짬뽕을 해야지. 짬뽕을 적당하게 해야 음모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음모론의 ABC 딱 정석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다. 아니 저는 이게 깜짝 놀란 게 지난 주말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냥 엔터테인먼트 업계 사장이에요. 근데 자기 직원이 남자 직원이 진짜 이걸 믿더래. 믿는다니까요. 나는 그 일반 시민 그런 사람을 처음으로 이제 전해 들었거든. 아 진짜 이거 중국이 다 조장하는 거라고 중국이 뒤에서 사주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더래.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제 꾸짖으면서 그런 것 좀 보지 말아라. 그랬다고는 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야 이게 이건 성공한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2016년도에 야 이런 걸 믿더라고. 그러니까 2016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힐러리 클린턴이 악마라고 생각하느냐? 네. 42%가 악마라고 생각한다고 나와요.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그걸, 말씀하신 그걸 누가 얘기하느냐? 네. 트럼프가 직접 얘기하면 자기 지지층들은 그걸 확고한 사실로 인지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가짜든 뭐든 트럼프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를 악마라고 규정하면 지지층들은 악마라고 믿는 현상들이 계속 누적되면 그냥 힐러리 클린턴은 악마인 거예요. 악마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죽여야 되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적이에요. 적과는 어떤 타협도 존재할 수가 없게 만들어서 이 견고한 토론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악마와의 성전을 한다라고 믿는 강고한 집단들 계속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과정들을 했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성공을 해서 그 다음 선거에서 졌습니다만 4년 후에 다시 그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서 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긴 일이 벌어졌고 그럼으로써 다시 트럼프는 복권이 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윤석열 측에서도 그걸 노릴 수가 있겠네. 지금 김영현 변호인들이 정광훈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광훈을 비롯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텔방이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름 전략을 짜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 패널들도 그 전략들을 다 그대로 추종하는 논리들을 계속 펴고 있어요. 방송에서도 실제로. 그러면 윤 대통령 변호인들도 역시 그 안에 어딘가에 다 그룹별로 커뮤니티가 걸려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누군가 계속 이런 음모론을 통해서 앞으로 대선 끝나고 또 그 이후까지 어떻게 우리가 계속 집권하고 민주당에 저항하고 이 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울 것인가를
나름 설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다. 그러네. 이 보수층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지더라도 5년 후에 집권하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나름의 그렇지. 논리를 개발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치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거나 극렬 저항하는 모습들을 이 태도를 버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예. 이명박 때도 이런 걸 써먹었는데 이명박 때 제일 많이 써먹었던 게 그거예요. 개성공단 운영 자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 이런 논리들을 폈거든. 그렇죠. 문재인 때도 그렇고 노무현 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네. 때 본격적으로 나온 논리란 말이에요. 쌀 이런 것들 보조한다고 하는 것들 그거 다 그렇죠. 핵개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갔잖아요. 근데 그 쌀 사람들이 얹어주는 다 그 보수층에서 상당수의 사람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 있어. 지금도 믿어 철석같이 믿고 있다니까. 예. 지금 아까 그 친중이든 아니면 네. 중국이 한국 내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논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사실과 거짓을 섞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민주당 탄핵 소추 그 내용 안에 중국과 관련돼 있는 언급이 있다. 맥락은 전혀 다른데 어쨌든 중국이 나왔다. 예. 중국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그동안에 계속 친중 성향을 보여왔다. 지금 북한과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탄핵 집회에도 중국인이 나왔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뒤섞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친북과 친중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서 그 북한의 적대감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싸한 논리로 그냥 바로 수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정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는 자가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고 비상입법회의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가 돼가지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집행을 거부하고 오히려 국민들이든 아니 경찰이든 잡아들이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것을 지휘할 수 있는 최상목에게 공수처가 요청을 했는데 최상목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데 최상목은 어떤 자냐? 대통령 그 당시 윤석열에게 쪽지를 받아서 비상입법회의와 관련돼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쪽지를 받았는데 자기는 안 받대. 그리고 자기 얘는 차관보한테 그걸 줬더니 차관보도 그걸 잘 안 받대. 그 다음에 안 받던 자들이 예. 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따라서 그 이후에 기재부에 가서 비상회의를 또 열어요. F4는 왜 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회의를 열어요. 11시 40분에. 그 회의 왜 했겠습니까? 예. 소위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란에 동조한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자가 지금 권한대행을 하면서 소위 윤석열을 체포하는 거를 막고 있는 매우 기괴한 지금 헌정체제, 공화국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한 거는 본인 마음속으로는 이 계엄이 오래 갈 거니까 본인 경제관료의 깜냥으로는 이 외국인들의 마음이라도 좀 다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유동성을 최대한 무제한으로 공급할 거니까 안심하시고 계엄하라도 이 나라를 떠나지 마세요. 이런 시그널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아예 인정을 해버리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조치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환율이 펑크가 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게 이제 본인은 애국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용기와 신념이 없기 때문에 계엄을 본인은 받아들인 거야. 인정한 거야. 그럼 무슨 반대를 한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헌정체제가 무너지는데 예를 들면 공급량을 아예 풀면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유튜버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방송에서도 계속 제가 혼자서 리마인드하는 게 뭐냐면 이 논리를 반박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놓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싸우고 있더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럴 만한 사안들도 전혀 아니야. 언론이 그걸 계속 싸움을 붙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싸우지 마. 헌법과 법률과 그럼 어떻게 안 정의의 싸워? 편에 있는 그 바운더리가 있고 그 바운더리 안에 지금 이미 80% 국민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끝났어. 탄핵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계속 언론사를 압박을 해야 한다고 봐요. 팩트 체크해라 너네들. 싸움 붙이고는 논리랑 그렇지. 논쟁을 만들지 말고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 아주 쉽거든 논리상으로.
계속 끊임없이 저쪽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고 헌법학자라고 몇 명 갖다가 붙여놓고 한 100명 중에 한 90명한테 물어보면은 100명 중에 99명 정도가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고 그렇다고 얘기하고 한 명 정도가 글쎄 뭐 그거는 반론이 있을 수 있네. 그러면 논쟁이 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전원책 같은 사람 한쪽에를 늘 붙여놓고 그게 이제 99명 100명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1인 걸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50%인 걸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그 뭐 공처가 내준 체포영장, 공처가 받아온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다. 이게 뭐 법조계 논란이다. 이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어떤 뭐 부장 판사가 네. 이게 영장을 이렇게 영장에다가 이런 거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예외다 이런 거 적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었다. 네. 게시판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야, 이 부장 판사는 어떤 분위기에 검색을 해봤더니 음. 이분이 무슨 뭐 대단한 분이에요. 보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공개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이 탄핵 재판에서 빨리 결정하면 안 되고 최대한 시간을 들여서 다 이 결정을 해야 되고 특히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그런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근데 부정선거 그러한 의무자네. 그러한 분이 이 영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한 거를 법조계 논란이 있다라고 이제 쓰면은 그게 언론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는 꼭 또 자기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이에다가는 안 씁니다. 또 종이에다가는 안 써. 인터넷에다만 쓰고 아까 여론조사 속보 윤석열 지지율 40% 넘어 인터넷에다만 쓰고 자기들 종이에 안 씁니다. 종이에다 그 여론조사 문제 있는 거 아니까. 쪽팔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언론의 행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뻔한 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 입씨름하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 내지는 뭐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뭐 한심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말에 많은 문의를 받은 게 뭐냐면 민주당이 내란죄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철회를 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잘못 알려진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네. 이 질문을 받은 게 이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겠는데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겠는데 민주당이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왜 저 같은 녀석에게 질문을 하느냐면은 자기 주변에 윤석열을 탄핵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자기가 방어를 해야겠는데 방어 논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걸 철회를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인 뭐 그러한 것에 단련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이런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반박 논리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거는 열심히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또 그런 비애가 있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미선 재판관이 한마디 하면 딱 정리 다 했어 이미. 걱정하지 마. 그거 니네들이 판단 안 해도 돼. 그렇지. 우리가 내란은 알아서 판단할 거니까 헌법만 다투면 되잖아. 왜 니들이 말이 많아라고 딱 정리를 딱 했어요. 근데 나쁜 기자들이 이거 갖다 뭐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보고 또 말씀하시고 조바심이 나서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현재도 야당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집에 나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하면은 지금 최소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2명의 판사가 판단한 거잖아요. 판단하면 그 민주당한테 다 포섭되어 있는 판사들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선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선 재판관 야권 추천이지 뭐 이렇게 된다거나 이런 식의 논리를 끊임없이 하는데 이건 제가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으니까 짧게. 박근혜 탄핵 선고문 전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줄쳐가면서 읽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논리가 등장했냐면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역시 권성동이 있는 정당은 달라. 얼굴 두꺼워야 된다고 얘기했던 권성동 말대로 지금 권성동이 하고 있잖아요. 권성동이 그리고 권성동을 탄핵하고 있잖아 지금 스스로. 그렇죠. 권성동이나 당시 탄핵 소추위원단이 주장했던 게 그 반대편에 박근혜 쪽이 주장했던 게 탄핵안 표결이 야당하고 동의 없이 제대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사유서를 당시에도 그 뇌물죄라든가 몇 가지 탄핵 사유서에 들어갔던 내용 중에서 덜어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형법으로 의율하면 되지. 무슨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다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뺐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그 헌재가 탄핵 선고할 때 그걸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반박을 다 했어. 아무 관계 없어. 우리가 판단할 거야. 판단해 보니 그럼 국회가 결정한 거 우린 그냥 수용하는 거야.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박근혜 파면 이렇게 결정한 거라고 그렇죠. 주문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번에 또 써먹고 있는 거야. 근데 헌재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 이미 선례가 있는 것들을 선고문까지 다 갖다 놓고 전부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전부 다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논쟁으로 만들어서 보수층이 끊임없이 그게 맞는 얘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전략들이 숨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길래 비유로 답해줬습니다. 이게 뭐, 어렵잖아요, 얘기가. 비유로 아주 쉽게 답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비유로 답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예. 회사에서 A가 B를 때렸다. 딱 그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징계를 하자고 그랬다. 예. A가 B를 폭행했다라고. 그렇지. 그랬더니 A가 어. 나는 폭행을 한 게 증명이 되려면은 이게 수사도 받아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폭행이 증명될 때까지는 날 징계할 수가 없어.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서 그렇죠. 네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징계 요구서에다가 폭행이란 말 안 쓰고 네가 날 때렸다라고 쓸게. 됐지? 이렇게 한 거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때렸다라는 사실은 전혀 변한 게 없는 것이다. 네. 그거를 폭행죄라고 하는 대목만 뺀 것이고 주먹을 날려서 턱에 맞았고 전치 3주의 이 진단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회사 못 다니겠어요. 그럼 회사가 폭행이라는 죄가 대법원에서 3심 다 해가지고 판단 나올 때까지 징계를 안 하느냐. 때린 사실만 확인되면 징계를 하지. 회사 안 다녀봤냐.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직해임이잖아요. 탄핵이라는 그러니까 게 탄핵이라는 게 보직해임이잖아. 그러니까 그치. 대통령에서 보직해임을 국회가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 그리고 헌재가 보직해임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2월이나 뭐 늦어도 3월 초에는 그냥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보직해임을 하는 거고, 윤석열이가 사람을 폭행하고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이거는 형사 법정에서 그냥 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잘린 거야. 그치. 2월 달에 잘릴 거야. 그치. 윤석열은 2월 달에 잘릴 거고 보직해임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인 윤석열이 너 사람 팼잖아. 너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다 저 배상해 내고 깜빵에도 들어가야지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서 서울지방법원에서 할 처리들은 그 내란죄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는 그대로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보직해임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반박을 네. 하면 그랬더니 이거를 이 폭행했다더니 폭행했다는 말을 빼면은 그러면 징계 이유가 없지 않냐? 이게 네. 생사람 잡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뭘 막 들고 생사람이야. 일어나고 막 아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헌법재판소가 내란죄에 대해서 무기징역 선고해 주면 되겠네. 근데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어.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그 되게 웃기는 게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아니라며. 그러니. 계엄은 위헌 위법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계엄이 위헌 위법적인 건지 판단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감사해야죠. 윤석열 변호인단이 네. 그렇지. 오케이, 오, 니네들이 고마워요. 내란죄가 없다는 내란죄가 거야. 빼줬으니까. 오케이. 우리 그렇지. 그럼 요만 따질게. 감사해. 그렇지. 고개를 그렇게 숙이고 나와야지. 큰절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다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웃긴 놈들이죠. 따지고 보면. 아유, 진짜. 다 행위는 다 인정해줄게. 그것과 관련한 보직해임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 너의 행위들은 형사법으로 다툴 거야. 예. 아 군법으로도 다툴 수 있구나. 반란. 내란이니까 반란이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민하, 김성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